예, 저희 뭐 일단은 뭐 두 당의 선대위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민주당 선대위에 대한 비판은 일단 뭐 후보 개인 능력에 의존한다는 얘기 쭉 나오고 있고요. 본인이 다 챙겨야 될 만큼 주변에 신뢰할 만한 인사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당내 역량이 여전히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이제 마지막에 당내 역량이 결집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체로 맞고요. 네. 그 지금 이제 이행이 이루어졌죠. 의원들이 한번 있다가 백의종군 하면서 다 현직에서 이제 그 내려놓으니까 내가 뭘 하지 하면서 지금 이제 약간의 혼란이 좀 온 그 시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선대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냐면 아주 슬림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그 송영길 선대위원장과 직접 이 선대위를 그 총괄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슬림한 형태로 가되 이재명을 직접 보좌하는 선대위의 이른바 이제 비공식 라인, 그다음 비공식 팀 이런 팀들이 좀 많이 세팅돼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 이제 현역 의원들이 합류하면서 그 조직을 좀 채워줘야 되는데 현역 의원들의 합류가 지금은 좀 그 더디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가 왜 공영 선대위로 출범했다가 슬림화가 됐잖아요. 근데 슬림화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선대위 직책 다 내려놓고 현역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내려가서 열심히 뛰어라. 근데 그게 말처럼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정당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영업자 연합체예요. 각자 자기 장사하는 와중에 뭐 필요할 때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뭘 해도 막 해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조금 힘들어 보이면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2월에 있을 북경올림픽을 반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남북한 간의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미국하고도 열심히 접촉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미국이 북경올림픽에 대해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큰 카드를 써보지도 못하고 사장시켜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거든요. 그러면 더 안 움직여요. 사실은 의원들은 점점 안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 2월에 있을 북경올림픽을 호기로 삼았다? 전 그거는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15일에서 2월 초쯤 되면 2월 초에 이제 명절이 끼거든요. 그때쯤 되면 판이 거의 결정이 났을 때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파동이 오는데 끊임없이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어렵거나 불리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죠. 왜 그러냐면 정권 교체 심리가 60%예요. 그럼 이게 무척 불리한 상황에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 주에 그 코로나 환자가 7,000명을 뚫었잖아요, 하루에. 이제 그 국민들의 어떤 임계점의 한계가 10,000명을 뚫는 순간에는 정말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10,000명을 뚫었는데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고 정부가 우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역 때문에 더더군다나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당을 같이 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이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내가 얼마나 불리한 요건이 있는지. 자, 정권 교체 심리가 60% 다 붙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요. 그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7,000명에서 이제 곧 만 명이 될 거라 그래요. 그럼 어느 정책을 취해야 됩니까? 백신 패스는 반대하고 코로나 환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 인원 제한하려고 그러니까 또 장사하는 사람들 반대하고 뭘 하려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백신 패스도 반대, 코로나 많아지는 것도 반대, 장사 인원 제한하는 것도 반대. 그러니까 이 정부에는 반대할 수 있는 조건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선거 치를 수도 없을 정도로 지는 겁니다. 근데 박빙이잖아요, 계속. 그 이재명 후보가 무척 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민주당에서 그 또 다른 후보가 나왔으면 지금 한 정봉주 후보가 나왔으면. 정봉주 후보가 나왔으면 한 99대 1로 이기고 있죠. 후보 교체해야겠네요, 그러면. 후보 교체? 내가 안 나가겠다는데 왜 교체를 해? 선거에 아니, 안 그래서- 나갈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 환경은 무척 안 좋은데 이재명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 정도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밖에 밀리지 않고 있어.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지금 부정적 요소를 정리하면서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면 올라갈 상황밖에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 올라갈 그 요소가 있다는 건데 사실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네 글자죠. 정권 교체 요거만 있으면 사실은 더 강력한 게 없거든요. 국민의힘 이번 대선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주세요. 중도 서진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선대위 구성도 어떤 측면에서는 연합군으로 보일 정도로 과거에 뭐 민주당 출신 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놓을 정책이나 공약도 중도층을 겨냥하는 게 중심이 될 거예요. 다만 현 상황에서 좀 아쉬운 것은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사실은 충청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충청도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근데 지난번 국민의힘 당내 경선 결과를 보면 안타깝게도 충남, 충북의 투표율이 제일 낮아요. 물론 정책 공약도 힘을 쏟아야겠습니다만 지역적인 공약 차원에서는 중도 서진인데 이 서진에는 충청도도 포함된다. 남은 90여일 동안의 기간은 그렇게 선거 전략을 짜갈 겁니다. 그러니까 서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당에서 취하는 정책이야 마음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정권 교체 심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정권 교체 심리가 왜 나왔는지 그거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왜 하지? 가장 핵심에 있는 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근데 부동산 정책, 그래서 제가 오늘 답을 다 줬어요. 이재명으로의 정권 교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뭔가 그 국민의힘에서 정책이 나왔나요? 안 나오고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권 교체 심리가 높아진 거에 핵심을 꿰뚫고 민주당에서 그 정책을 여기서 먼저 쳐나간다? 그럼 저는 이쪽으로 내용적으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잡을 수 있어요. 네. 그 중소상인이라고 영세상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 14% 몇만이냐면 전체 유권자 14%라는 유권자 중이에요. 말씀이시죠? 유권자 중에 예. 14%고 이번에 투표율이 좀 낮아져 3천만 계산하게 되면 4,420만이 투표를 합니다. 예. 420만 중에 3대 7이면요. 국힘으로 가는 게 280만이고 우리한테 오는 게 140만이에요. 그럼 140만을 이기거든요. 그럼 이쪽 당의 전략은 영세 상인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부동산 민심으로 뒤집어진 비율이 몇 프로냐. 이거 계산하고 들어갔고 그걸 뚫고 들어가잖아요. 디펜스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시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공급을 다 틀어 막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급기야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공급을 중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와 비슷한 얘기를 이재명 후보는 이제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다 실패했는데 왜 아직도 35%, 4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오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확실한 지지층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대기업에 다니면서 자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혜택을 본 측면이 많아요. 일단 월급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 52시간제 시행하면서 근무 시간이 짧아졌어요. 지금 정권 교체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층이 어디냐면 비정규직하고 자영업자 계층이에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정규직 대기업 근로자하고 차이가 더 벌어졌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확실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계층입니다. 그쪽은. 지금 이제 그 분석의 틀거리를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잘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35% 정도에서 40% 정도 지지층은 586 세대의 그 이념적 지지층이에요. 민주화운동 세력들 그 세대의 뿌리를 갖고 있고 2016년, 2017년 촛불의 그 정신을 갖고 있는 이분들이 35에서 40%로 강력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무너지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념 진보가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0, 30% 뺏겼거든요. 그거는 시장 구도에 편승하는 층들입니다. 이념성을 갖고 있지만 이념성보다 시장성을 더 강하게 갖는 거예요. 그분들은 시장성이 있어서 이재명이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실망했던 이런 부분들을 달래줄 정책을 갖고 있다 온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의 정권 교체의 어떤 구호를 들고 나오면 시장의 흐름을 바꾸신 정책을 또 개발하면 충분히 중도 측에 있는 시장의 분들은 흐름 때문에 넘어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예.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가죠. 이재명 후보 이제 어린 시절 그리고 뭐 가정사 이런 관련된 논란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리더로서 원하는 유형은 비천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산 사람을 리더로 뽑고자 하는 거지, 비천한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일에 연루돼 있는 그런 사람을 리더로 뽑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런 발언은 정말 뭐랄까요, 뭐 사회학적으로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결정론에 좀 기대서 본인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비판이나 의혹을 피해 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별로 설득력은 제가 없어요. 지금 우리 김 의원님이 얘기한 걸 똑같이 그 표현 그대로 얘기할게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럼 식구들은 다 그렇게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야 됩니까? 다 돈을 좋아하고 불법과 편법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돈을 버는데 그 몰두해야 돼요? 누가 돈을 버는데요? 그 가족들이 다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 한두 개입니까? 그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재명 후보의 주변 사람들은 지금 저 대장동만 해도 1조 가까운 돈을 벌었죠. 아니 대장동도 특검하지 않으니까 왜 또 그 꼬리 감추고 슬그머니 없어지냐고. 뭘 없어져요? 특검 지금이라도 하자니까요. 하자고요 특검. 그러니까 보세요. 그 가족들이 지금 아니 장모가 무슨 비리 백화점입니까? 사기 주식회사예요? 그럼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걸 갖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어. 아니 억지를 부리셔도 어느 정도 부리셔야지. 지금 이재명 후보 본인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출신의 비천함을 핑계로 댔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거든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가난과 검정고시 출신을 내세우는 차들은 정상적이지 않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잘못 얘기했죠. 뭐 그 얘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죠. 근데 그건 이제 거기서 굳이 그 방점을 찾자면 내세우는 내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과거 극우 성향 과격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작성 당시 상황과 이유와 관계없이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전 진짜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은 나는 정말 이게 후보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그 어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인두껍을 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 제가 정말 이런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 불도저 운전수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처럼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칠게 살고 좀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그건 다 정당한 거야. 이런 논리는 전혀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거친 삶을 살아온 건 맞잖아요. 정당하다고 얘기한 것 같지는 그러진 않고. 않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후보까지 되다 보니까 과장하고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서 우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구부러진 팔 같은 경우는 얘기할 만하잖아요. 학교 못 가갖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거기 끌려들어갖고 이 팔이 꺾어갖고 팔이 불구가 됐어. 이런 얘기 못합니까? 팔이 왜 휘었습니까? 그러면 이거 얘기하면은 좌파로 몰리니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사냐고요. 잠깐만요. 그 이재명 후보가 예. 내가 출신이 비천에서 주변이 좀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모녀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조카 변호한 거. 물론 이제 조직폭력배 출신입니다만 그게 사실은 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지금 변호사시잖아요. 그러면 살인자가 와갖고 변론해달라고 안 합니까? 그건 변호사 직업 윤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도 자기 변론할 권한이 있다. 대한변협에서도 성명을 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갖고 마치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그 캠프가 그게 정상적인 캠프예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참 이럴 때 답답한 게 왜 아니, 티끌하고 그렇게 들보를 거꾸로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아니 들보는 이재명 후보 측에 있는 거죠. 윤석열 장모하고 부인 좀 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예. 우리나라에 진짜 역사에 나올 엽기적인 그 사기 사건들을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그런 것만 법에서 제가 배웠냐고.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의 특검하자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비리 사건입니다. 다음 방송할 때 윤석열 후보한테 갖고 특검 받아갖고 오세요. 네, 이런 분위기에서 항상 받는다니까요. 이런 분위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자, 한 주간 쌓인 오늘 독소가 좀 많이 쌓이셨어요, 두 분 다.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난 여기서 저 주스 먹으니까 목이 안 풀려. 먹겠습니다. 판을 뒤집어 먹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하시죠.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